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2주의 머니에서는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겨울 필수 가전 가습기. 하지만 관리도 어렵고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대로 된 똑똑한 가습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장르가 투어 글로컬머니 대학 특집 시간이 준비돼 있는데요. 4차 산업시대 우리 청년들의 비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글로벌 팀 코리아 인재 양성소 각 지역에서 떠오르는 대학을 만나봅니다. 그럼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르가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경제 선생님이죠. 설명 천재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돈선 체크로 인사를 드렸다가 오늘은 좀 빨리 인사드립니다. JTBC 경제산업부 박준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나왔습니다. 경제산업부 박준우 기자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토크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자, 혁수 앵커 이주엔 머니. 네, 쿠팡에서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고객 약 3,400만 명의 계정 정보가 무단으로 빠져나간 건데요. 탈취 시도가 5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쿠팡은 이미 2021년과 2023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왜 사고를 막지 못한 걸까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쿠팡의 대규모 유출 사태. 이주앤머니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이번 주 내내 뭐 주변에서 이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털렸거든요. 예, 네. 소리 털렸다고 하죠. 예. 네, 근데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쿠팡을 안 쓰는 집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특히나 저처럼 아이 키우고 하는 집에서는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준우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다고 들었는데 대체 누가 왜 그런 건가요? 3,370만 명이면 거의 사실 전 국민이 다 털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도 육아를 한 입장에서 쿠팡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도 털렸습니다. 안 털린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털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퇴사한 중국 국정의 쿠팡 인증 시스템 개발자 소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대준 대표가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해서 우리 내부에 있다가 퇴사한 중국 국적 인증 시스템 개발자의 소행이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용의자라고 지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 과정에서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접속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파악을 했었는데 정확히는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발생을 했느냐 보니까 이 토큰 서명키를 퇴사에 맞춰 갱신을 하거나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퇴사자가 나중에 혹시 그 출입증을 이용을 해서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인증서가 폐기된 상황이어서 출입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정상인데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SEC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쿠팡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올해 2월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문구 중 하나가 리스크 팩터라고 위험 요소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내부 직원이나 혹은 쿠팡과 상업적으로 거래가 있는 그 협력자에 의해서 고의로 또는 실수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한 게 있어요. 네. 이미 위험성을 인지한 대목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에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유출된 정보가 나중에 뭐 중국의 어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지 다크웹이라든지 넘어가서 유출이 될 경우에는 좀 상당히 큰 문제가 그게 될 수 제일 있는 위험한 거죠. 거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네네. 이미 우리 고객 정보가 굉장히 많이 털려 있는 상황이긴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객 정보는 현재 중국 다크웹 이런 데서는요. 1인당 한 2원 정도에 싸게 거래돼요. 이미 굉장히 흔한 상황입니다.
이제 고위 공직자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한 500원 정도 이렇게 거래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털려 있는 정보랑 다르게 이번에 쿠팡 정보랑 합쳐지게 된다면요, 아주 미세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아이 갖는 집만을 골라내서 그 집 아이는 몇 살인데 뭐뭐뭐뭐죠? 어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문자라든지 이게 정밀하게 조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보가 굉장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많이 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아직 2차 피해는 그럼 없는 건가요, 기자님? 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일단은 2차 피해는 없다라고 말은 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미 탈퇴한 지 한 수년이 지난 회원들 정보도 털린 걸로 좀 파악이 됐거든요. 예. 탈퇴를 하게 되면은 보통 90일 이내에 네. 그 정보를 파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네. 근데 그 정보를 분리보관한다거나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털린 상황이 된 거거든요. 현재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고 탈퇴한 회원들까지 정보가 털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가장 좀 많이 얘기가 나온 것 중 하나가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물론 쿠팡에선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털리지 않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사실 주문 정보까지 털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름, 주소, 뭐 현관문 번호. 그래서 다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바꾸려고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다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네. 뭐 중국 전화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많이 온다, 금융인증서 인증 문자가 왔다, 이런 각종 피해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갑자기 좀 불안한 게 비번이라도 당장 바꾸는 게 좋겠죠? 당연히 비밀번호는 바꾸는 게 첫 번째고, 아니면 특히나 이제 쿠팡 피해 보상 메시지 같은 게 가끔 날라와요. 네. 그 URL을 절대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스미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다크웹 등으로 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네네.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예, 서비스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내 정보가 지금 어디까지 유출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아예 넣지 않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 이제 지금 쿠팡 측에서 탈퇴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굉장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놔서 지금 굉장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와우 멤버십에 가입해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분들은 멤버십까지 해지를 해야 다시 이 절차가 또 끝나게 되는, 그래서 6단계 이상으로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 놔서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분노한 우리 이 소비자분들에게 더 큰 지금 화를 부르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털어가 놓고 발목까지 잡습니까? 네. 아니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올 초에 SKT 유출 사태가 있었죠. 얼마 전에는 카드사에서도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기업들의 빈약한 이 보안 관련한 투자, 이것도 일단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솜방망이 처벌,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큰 문제네요. 사실 쿠팡은 올해 보안 관련해서 899억 정도를 일단 지출한 걸로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IT 업계에서는 KT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사실 보안에 지출한 걸로는 되어 있는데, 네. 정보가 유출된 지 사실은 5개월이 넘었거든요. 이 유출 사실조차도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경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쿠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99억 정도 썼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체 매출 대비하면은 그래도 0.2%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외국계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은 매출의 최소 1% 이상을 보안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5배 이상은 낮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보안 관련한 경각심이랄까요? 네. 사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야.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떨어져 오고 있어요. 네네. 그 정보보호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도 숫자는 늘어나지만 전체 인원 대비 비중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일단은 정보보호 투자에는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정부도 지금 이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쿠팡 사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2차 피해를 막으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징금과 이 보상책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뭐 올해 가장 큰 사고였던 이 SKT 서버 해킹 사태 때 보상과 과징금 문제 놓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번에는 규모가 그것보다도 더 큰데 보상 얘기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때 이제 SKT텔레콤 유출 사태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를 살펴보자면 이제 원인이 일단 외부 공격이었었고 그리고 1조 원을 투입해서 SKT가 이제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점을 참작을 해서 이 정도 과징금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다만 쿠팡은 이 사고가 난 이후에 후속 대책을 정확히 좀 세세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행법상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미 소장이 접수된 것도 있고 해서 집단 소송으로 인한 고객 배상금까지 생각을 하면 상당히 큰 규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의 이번 분기 매출이 36조를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1조 수준이 이제 이번 사건과 관계된 매출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네. 그럼 이 31조에다가 최대 3%를 곱하면 1조에서 1조 2천억까지는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되는데 실제로 부과될 때는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건의 파장이 워낙에 크고요. 역대 최대급 지금 현재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1조 가까이는 좀 과징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네네. 정작 중요한 건 개개인의 우리 피해자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피해 사례가 많이는 지금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얼마나 어떤 피해가 앞으로 생길지에 관한 사례가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쿠팡이 부담해야 되는 피해 보상액이 이제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일단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했잖아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이제 다양하게 해외 사례랑 비교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이 여론조사 기관과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이용자 정보를 조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50억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어요. 당시 환율로 하면은 5조 9천억입니다. 아이고. 상당한 규모죠. 아마존은 2021년에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약 7억 4,6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1조 2천억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고요. 과징금 관련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측에 어떤 제재 정도가 우리가 훨씬 강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다 하더라도 개인적 보상에 관해서는 역시 피해가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일단 법적인 어떤 요건이거든요. 네. 2017년에 당시 미국인 약 1억 4,700만 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1인당 최대 보상액은 2만 달러 정도에 좀 그친 감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를 참고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과징금은 최대한으로 좀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개인 피해는 역시 피해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민사배상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점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좀 이번에 좀 쿠팡에 더 실망을 했던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뭐 노동자 사망 사고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생겼던 사태도 있었고 논란이 되게 많았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제대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창립 15년 만에 이제 국민 쇼핑 플랫폼이 된 쿠팡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 초고속 그 성장의 어떤 그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각종 논란이 터질 때마다 이 관련 정부나 국회 쪽 인사들,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거 영입을 했었는데 국회 현안질에서도 김현 의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국정감사에 쿠팡 김범석 의장이라든가 대표를 출석시키려고 하면은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이 몇십 명씩 달라붙어갖고 출석 못하게 막고 하는데 왜 정작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연락 한 통이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올해 정부와 국회 출신 18명을 지금 채용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이제 문제를 막아줄 인력 채용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정작 이 창업주인 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해서 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계속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김범석 의장, 창업주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식 5천억 원어치를 현금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이 쿠팡 관련한 클래스 B
주식을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약 1,500만 주를 처분하면서 한 4,800억에서 5천억 사이 정도 되는 현금을 이미 확보해둔 상황이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김범석 씨가 사실은 미국 국적자입니다. 네. 그리고 쿠팡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 법인이 한국 쿠팡 법인에 갖고 있는 지분이 7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한국을 원격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네. 우리나라의 법망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책임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지금 다 피해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한은 권한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지금 응하지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비판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와 피해자들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요.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 줄을 댄다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대관 업무를 통해서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몸집은 커졌지만 책임 경영은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했던 쿠팡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고 마무리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로 뛰며 취재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준희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로 달려갔을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오늘도 돈의 흐름을 꽉 잡고 있는 남자 김동훈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갔지만 오늘은 여러분 지갑이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지켜드리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뭐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지갑이 마르지 않게. 근데 지갑이 촉촉하면 이거 돈이 다 안에 젖는 있는 거 현금 아닙니까? 다 젖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카드는 안 젖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돈 되는 정보는 또 뭘까요? 자, 진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왔죠. 너무 네. 추워졌어요. 자,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건조함이죠. 건조함. 공기도 건조해, 내 피부도 건조해, 목도 건조해, 코도 건조해. 그래서 오늘은 겨울 가전의 꽃 가습기 시장을 긴급 점검하고 왔습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면서 요즘에 목이 아주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하나 드리긴 해야겠는데 솔직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종류가 너무 많고 사놓으면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요즘 가습기 대세는 뭡니까? 자, 그래서 가전업계에서 연구 개발 끝에 이 각각의 가습기의 장점을 모은 가습기를 내놨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복합식 가습기인데 저 아주 완전 관심이 관심 많은 있어요, 아주 진짜.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진짜. 이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정수 기능까지 더한 정수 복합식 가습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가 마시는 그 정수물 맞아요. 네. 네. 그럼 가습기도 되고 정수기도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서 가습도 하고 필터까지 달려 있으니까 실내 공기까지 관리를 해주는 건데 이게 요즘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하이브리드 제품들 뭐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괜히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애매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원래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네. 원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양쪽 다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이렇게 애매할 거란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위생과 공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지갑을 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뭔지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칼바람이 부는데요. 이렇게 추운 계절이면 집안에 꼭 등장하는 가전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가습기입니다. 종류도 모델도 정말 다양한 가습기 제대로 고르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오늘 돈선 체크에서 그 기준 확실히 따져보시죠. 판매 추이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데
소비자들이 2년마다 지갑을 연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신생아 가습기 추천 부탁드려요. 저도 한번 올렸었거든요. 예전에 좀 저렴한 초음파식 가습기를 사용했었어요. 곰팡이가 생길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열식 가습기를 한번 구매한 적이 있어요. 석회 같은 하얀 가루가 띄기 때문에 사용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한 3년마다는 갈아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다 비용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초음파식 가습기는 구매가는 저렴하나 내부 세척이 어렵고 세균과 물때가 잘 생기고요. 물을 끓여 습도를 높이는 가열식은 전력 소비가 높아 전기 요금이 부담. 물에 젖은 필터에 바람을 불어 수증기를 분사하는 기화식은 필터 값이 발목을 잡죠. 가습기는 초기 구매비뿐 아니라 누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비용과 위생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어떤 건 필터값 싸다가 기계값 넘어간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안 공기만큼이나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는 사무실도 건조하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지 사무실에 들어와 봤더니 여기저기 가습기가 이렇게 눈에 많이 띕니다. 이 가습기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나요? 이게 초음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세척하는 게 그렇게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막 식초나 가산화수소 이런 걸로 청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시간을 들여서 하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네. 귀찮고 까다롭고 어렵다는 가습기 청소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연산을 안쪽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물때가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손톱으로 해도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문대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문질러도. 설거지가 덜 된 밥그릇 끝에 남아있는 그 밥알, 딱딱한 밥알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석회가루, 석회질로 보이는 부분은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자주 가습기를 바꾸는 소비 습관은 과소비나 소비 성향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의 경제적 판단이었던 겁니다. 야, 진짜 보는데 제가 다 찝찝합니다. 아이고. 저도 이제 겨울이 돼서 이제 작년에 썼던 가습기 꺼내서 청소를 하는데 네. 약간 분홍색 곰팡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때 같은 거. 네, 그렇죠, 물때가 그렇죠. 이렇게 막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떼면은 제 몸에만 끼는 줄 알았는데 가습기에 더 많이 끼더라고요. 가습기보다는 깨끗한 남자. 아, 그렇죠. 가습기도 깨끗합니다. 예. 저도 사실 가열식 가습기를 쓰고 있는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더니 이거였군요.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 가열식이 전력 소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 전에 쓰던 건 초음파식이었는데 그건 또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맞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언제 닦고 있습니까? 이게 물만 보충하고 또 자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면 또 관리가 안 되고. 아니 관리를 근데 안 했다고 건강에 그렇게 치명적일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평론가님. 네. 가습기 물통이요. 세균들이 번식되고 배양되기에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우리 한국소비자원에서 낸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보면은요. 가습기 물을 24시간만 방치하더라도 그 안에서 세균이 급증을 하는데 여기서 농농균 같은 그런 병원성 세균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균들이 이제 가습기에서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호흡기로도 바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폐렴이나 천식 같은 것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습기를 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야, 그럴 바에는 뭐 가습기를 차라리 안 쓰고 젖은 수건을 널어놓고 자는 게 낫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이 결국에는 이 귀차니즘과 위생 사이의 어떤 딜레마인데 그럼 이 새로 개발된 정수 복합식 가습기가 이거 해결해 줍니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나는 귀찮아서 퇴근 후에 이거 언제 매일매일 닦고 있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기술이 이 니즈에 맞춰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진화를 한 거죠. 아무리 몸에 좋아도 내가 편해야지 쓰지 않겠어요? 네. 이 귀찮은 관리 문제 기술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세히 만나보시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전제품 매장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습기 개발하고 있는 송윤성 선임이라고 합니다. 가열식 가습기와 초음파 가습기의 장점을 합친 정수 복합식 가습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관리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수 필터를 이용해서 석회질이나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생기는 거를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습기에 정수기 필터가 들어갔어요? 예, 이게 정수 필터고 순수한 물에 가깝게 조금 만들어주는 걸 합니다. 청소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이요? 예, 맞습니다. 이틀에 한 번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수돗물입니다. 화장실에 떠온 수돗물이고요. 이야. 수질 측정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수돗물입니다. 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수돗물에서는 84 ppm이 나왔고요. 정수복합 가습기에서 나온 물로 자, 삑 소리가 났어요. 보이세요? 그럼 그냥 마셔도 되겠네요? 마실 수도 있지만 굳이 마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예, 연건 이게 보면 집안에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작동시킬 때가 많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근데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터보 모드로 왕왕왕 돌아가거든요. 이게 마치 무슨 집에서 고기나 생선 구울 때처럼. 맞아요, 맞아요. 가습기하고 공기청정기 같이 있으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막 돌아가요. 빨간 맞습니다, 불 맞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먼지 센서에 따라서 가습기에 나오는 물 분자나 물 분자에 들어있는 석회질을 먼지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가습기인데도 분무가 이렇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공기청정기가 반응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미세먼지가 거의 2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정수 필터가 있어서 물 속에 있는 석회질 등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먼지 센서가 영향을 적게 받는 그런 원리입니다. 기능이 좋으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따져봐야 되는 건 뭡니까? 유지비하고 수명이죠. 과연 이 경제성까지 잡았을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지 관리가 경제적입니다. 자동 건조로 위생을 잡아 불필요한 세척 노동을 줄이고 정수 필터로 깨끗한 물을 유지해주죠. 공기청정기 위에 가습기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공기청정기를 따로 사용하지 안 않아도 사도 비슷한 되죠. 정도의 그러니까 가습기 겨울 한철 끝나고 창고에 박아놓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거실에 있으면 됩니다. 이야. 자, 가습기 그동안 겨울 한철 쓰고 창고에 박아두는 애물단지 취급이었죠. 하지만 이 기술이 더해지니 사계절 내내 우리 집 공기를 책임지는 효자 가전으로 거듭났습니다. 위생과 절약, 따져봐야 할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현명하게 고르는 소비가 진정한 돈 버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돈선체크였습니다. 와, 와, 저는 이 신기술이 가습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야말로 먹지 마세요. 호흡기에 양보하세요. 이거야말로. 아니 진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물은 수질 체크도 정기적으로 하고 되게 예민하게 들여다보는데 가습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데도 그렇죠.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발상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물을 정수해서 가습을 한다는 이런 발상 진짜 신박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초기 비용이 꽤 비쌀 것 같단 말이죠.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이득이 맞습니까? 당장 가격표만 보면은 네. 정수 복합식 가습기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 네. 그런데 가습기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꼭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생애 주기 비용입니다.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네네. 생애 주기 비용. 네, 생애 주기 비용, 영어로 LCC라고 하는데요. Life Cycle Cost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한테 들어가는 전 생에 걸친 비용의 합 이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저렴한 가습기를 샀는데 막상 관리가 안 돼가지고 1, 2년에 한 번씩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10년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은 기계값만 2, 30만 원이 훌쩍 넘게 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위생 리스크는 훨씬 줄이고 초기 비용은 좀 많습니다만 LCC 전 비용을 살펴본다면 이게 더 저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거 여러 번 사는 것보다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10년 쓰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술 개발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생각도 너무 다시 한번 하게 놀랍습니다. 되고요. 네. 네, 김도훈 기자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정보를 들고 오실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전해주신 김도훈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기는 촉촉하게, 소비는 똑똑하게, 건강과 경제 둘 다 확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글로컬 머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에요. 풀터치 기능이 탑재된 정수기죠.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즐겨찾기로 한 번에. 정수기가 참 프로페셔널하죠? 그래서 이름도 코웨이 아이콘 프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니까.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왜 다들 해통령만 찾는 거야? 거기서 왔으니까. 메이드 인 통영, 해통령. 청정한 통영산만 깐깐하게 골랐으니까. 다른 육수와는 비교 못하지. 출신 성분이 남다른 육수, 해통령. 파슬리 유통기한이 후추네? 이 양반 또 어디 갔어? 아우 뭐야 여기서 또 뭐해? 여보. 백내장 노안 내 얘기다 싶으면 알콘 페노픽스 BBT. 이번에는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숨은 가치를 찾아내는 글로컬머니 대학 특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로 떠난다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를 맞아서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체 불가 전문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라는 주제로 글로컬머니 대학 특집을 마련해 봤습니다. 전국 각지의 대학을 직접 다녀온 이집트에서 온 자나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레오파트라의 도시 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자나얼리드라고 하고요. 네. 한국 관심 엄청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싶은 학생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요? 대학생이세요? 아니면 뭐 대학원생이세요? 한국 교육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대학원 입학했어요. 아, 대학원까지. 그래서 석사 과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호기심이 많아서 예. 각 지역에 떠오르는 전국의 대학 5곳을 일일이 찾아가서 교환학생이 되어서 수업을 들어봤다고 하는데 제가 많은 학과 돌아다니면서 하루 교환학생 돌아다니고 왔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예. 네. 자, 이번에 온 학교는 전주 비전대학입니다. 전주 비전대. 미래 모빌티 학과와 국토정보건설과 배우러 간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어렵고 뭘 배울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수업은 기초 측량학이 되겠습니다. 측량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제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우리 자나가 있는 데까지의 거리, 높이, 면적, 부피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측량이라고 합니다.
큰 거 4, 작은 거 32. 계산이랑 이런 거 다 가르쳐주는 학과예요. 옆에 학생들이 엄청 똑똑해 보여요. 똑똑해요.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아니 이거 직접 증량한 거야? 그치. 측량한 게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나 이집트에서 왔거든. 근데 증량하는 기술은 이집트에서 완전 아웃해. 3,000년 전에. 3,000년 전부터? 그렇지만 이집트인이 여기 아무것도 모른다. 배우러 왔다. 그럼 졸업하고 어디서 취업해? 지적직 공무원이랑 토목직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주로 들어가 우리는. 취업 잘 돼? 취업 우리 학과 취업 진짜 잘 돼. 자격증도 대부분 졸업하면 6개 정도는 따서 졸업을 하는 것 같아. 6개? 맞아. 드론도 써야 되더라고요. 측량에 이제 드론까지 도입이 됐군요. 저희 학과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이라는 아.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예. 에코업 사업,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 혁신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특별한 장점인 것 같고요. 예. 아니 미래 모빌리티 학과는 뭐 배워요? 미래 모빌리티 학과는 자동차 관련 학과예요. 자동차? 아니 그거 아세요? 이집트 자동차는 90% 한국 자동차예요. 아 진짜요? 길거리에 키아와 현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오기 전에 이집트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국 오고 나서 이야 한국 거였다고? 이 학과만의 자별되어 있는 그런 점이 뭐 있을까요? 우리 학교가 산업인력공단의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실기 공인 시험장이에요. 일단 장비들이 화려합니다. 자격증 시험장을 할 정도로 설비가 잘 돼 있는 학교군요. 우리 학교에서 연습하고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아, 그렇죠. 예. 농업기계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에 농업기계 쪽 대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회사들에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 가서 빨리 현장 업무를 배울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진단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240V의 고전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주황색은 고전압이다, 위험하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학과 실습하니까 차 소리로 어디에서 고장 났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 수 있을 정도요. 자, 이제 우리 농업기계 운전 실습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들 이제 농업기계 운전 기능사는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있고. 아, 자격증 다 딴 거야? 앱슬로틀리. 오, 좋다. 캐빈에 탑승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탄 다음에 오케이. 밀어. 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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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미래 모빌리티 학과랑 국토정보건설학과?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 자나 괜찮았어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어려웠죠? 아,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게 보다 재밌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어렵게 학교 다니나? 라고 생각을 들었고 언제 하겠어요.
사실은 요즘 농기계, 트랙터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우리 농사를 위해서라도 자율주행 농기구, 트랙터 같은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인력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 해당 학과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AI가 뭐 밥구랑이나 제대로 파겠습니까? 이 어지럽게 돼 있기 때문에. AI 지금 비하하시는 겁니까? 비하까지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받쳐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AI로 또 자동화를 하고 데이터를 또 모으려고 해도 처음부터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모아질 수 있도록 초도 정도 운전은 누군가는 꼭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수집가이기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농업기술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고연봉이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대학을 보고 있으니까 대학교를 다시 가고 싶어요. 아, 저도 빨리 오세요, 그래요. 빨리. 네. 빨리 오세요. 다음 대학교 너무 궁금한데 어디예요?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는? 같이 보실까요? 네. 예. 이번에는 천안에 있는 백석문화대 왔는데요. 호텔 조리와 제과제빵 배우러 왔습니다. 이야, 실습식 추방이다 진짜. 와, 여기는 진짜 호텔 주방 같은 느낌이 나요. 호텔 주방 같아요. 네. 특급 호텔 주방처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늘 많이 넣으세요. 그래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원래 요리 못 하거든요. 어, 근데 환경이 교수님- 되니까 또. 네, 환경 되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직접 이거.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와, 옆에 난도 있고. 예. 짜잔. 오, 어때요? 잘 만들었네. 네. 어디 보자. 컬러감도 되게 아주 좋고 볼륨감도 잘 잡고 배치도 아주 좋아. 잘 만들었어. 드셔보세요. 나는 이제 난으로. 손으로 찍어가지고. 처음에 먹었을 때 좀 약간 매콤하네. 그러다 중간에 약간 달달한 맛. 마지막 맛이 약간 커리 향이 올라오잖아요. 하여튼 잘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실제로 호텔 가면은 완전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네. 달라질 거 없을 거예요. 예. 보통 그 얘기 하잖아. 의식주가 생존에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그중에 난 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이 먹는 게 계속 먹어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시대 달라져도 이 학과는 달라질 수 없다는 점. 맞아. 나도 네, 그렇게 아예 생각을 해요. 생겼고. 또 요즘에 뭐 AI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학교를 다시 여기 오게 된 거야. 저희 학생들은요, 이제 2년을 학교에서 조리 실무를 배웁니다. 예. 현장에서 지금 직접 요리를 하시는 셰프님이 직접 오셔서 학생들한테 요리를 가리키니까 저희 나라 굴지의 뭐 롯데 호텔, 여러 엠버스더 호텔, 메리어트 호텔 이런 호텔에서 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취업이 가장 빨리 되고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죠. 아, 예. 이제 오늘 만들 저희 이제 초콜릿빵 할 건데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빵장 같아요. 자나 스크랩으로 이렇게 잘라서 240g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빵은 나랑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빵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 진짜? 엄청 좋아해. 그 주식이 밀가루라서 빵 많아. 자, 이제 오븐 들어갑니다. 자,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뜨거우니까.
기다리던 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색깔이 너무 맛있겠다. 초콜릿빵. 냄새도 장난 아니었어요. 이제 빵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냄새 진짜 좋아. 진짜 달달하고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조금 뭔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우리 학교 조리 시설, 네. 쿠킹하는 모든 것들이 5성급 호텔에 아 예. 들어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똑같은 조리 기구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바로 들어가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학교는 네. 산학협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산학협력 중심 대학, 능력 있는 현장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 이것이 예. 우리 학교의 목표이고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통해서 많은 경험해봤고 많은 학과도 즐겁게 체험하고 했는데요. 살짝 힘들었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제 눈에도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게 봤습니다. 저 자나 가볼 다음 대학들 기대해주세요. 안녕. 이 K푸드, K디저트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뒤에는 다 이런 교육의 발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미각은 없잖아요. 맛은 못 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요리는 아직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영원히 사람이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요즘은 사실 뭐 아나운서가 하는 뉴스 멘트도 AI가 대체를 하는 시대이다 보니 네.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나 양이 직접 만든 빵 맛 좀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아까 치킨 커리와 초콜릿빵. 저는 네. 일단 요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네. 같이 그 교수님 가르쳐 주시면서 강의실도 이렇게 주방 느낌으로 만드셨으니까 나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끝나고 본인 먹잖아요. 네네. 본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열심히는 해봤습니다. 맛도 맛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든 것 때문에 처음한 요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자나 씨 덕분에 모두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걱정이라는 청년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네. 평론가님 어떠셨나요? 지금 지역에 사실 경제도 굉장히 침체돼 있고 지역 인재들도 사실은 많이 소멸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지역 거점 대학이 지역에서 탄탄하게 역할을 해주면서 소위 AI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그런 직업군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인재들을 현장에서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인재들이 나아가서 지역 기업, 지역 경제까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당 대학들은 산학협력에 특화된 대학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배우고 또 바로 취업을 하고 그게 경제로 이어지는 이 사이클을 다 완성하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대학들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살아남을 인재들이 저기서 많이 양성될 수 있는 모습에 좀 흐뭇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산학협력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취업을 해서 교육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실전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에서도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나 씨는 어떠셨나요? 개인 생각 말씀드려도 돼요? 네. 그럼요. 이제 제가 많은 게 실습해봤으니까 네. 어디 가도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요리해주고. 요리해드리고 네. 자동차 망가지면 고속도로인데 갑자기 소리 이상하게 났어요. 그래서 이거 엔진 소리다, 이거 배터리 소리다, 이거 교체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루 교환 학생이었는데도 어디 가도 제가 많은 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야, 이제 자나 씨는 AI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 자나 양의 글로컬머니 대학 특집 시리즈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래요. 앞으로 보여주실 모습이 훨씬 더 많다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 장르가머니 채널에서 교환학생이라는 코너로 방송에서는 시간상 다 담지 못했던 내용들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꼭 영상 찾아봐 주세요. 꼭 봐주시길 바래요. 꼭 봐주시길 바라면서 네, 장르가머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득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모두 부자 되세요.